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한일 세계 평화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 거대 담론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1시간 남짓한 이 시간 제약을 감안해서 대개 한 다음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안보 상황을 아주 위중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 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 또 그리고 관련된 이슈입니다만은 이번 8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NPT 평가 회의의 그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의 격화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측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거의 뭐 6자 회담 실패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려온 소위 그 sense of impunity, 즉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도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북한이 더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소위 그 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그 신뢰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전재성 서울대 정치 외교학부 교수, 그다음에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가와노 가스토시 자위대 통합막료 의장, 한국에는 그 합참의장에 이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다음에 마츠가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 이 네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특별히 감안해서 특별히 오늘 안호영 전 주미대사님과 또 스키야마 신스케 일본의 전 주미대사 두 분을 특별히 또 추가 발표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까 사회자는 7 내지 8분이라고 했는데 한 6분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6분이 다 충분히 토론에 참가해서 좀 더 활성화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혹시 같이 안 띄우고 보나요? 네. 지금 박인굿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주신 여러 핵심적인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제 역할은 이번에 한일 미래협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홍규덕 교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를 눌러야 넘어가나요?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북핵 문제, 세계 안보 구조 등등을 둘러싼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의 추이를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인상은 두 나라 국민들의 안보 협력에 대한 인식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문제에 대한
중요도의 순위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슈들, 양자 관계나 역사 이슈들에 비해서 안보 협력에 대한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아마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 두 나라보다도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정체성 부분에서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양자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협력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그래도 인식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 다 모두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핵 위협, 아까 7차 핵실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크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두 번째고 그 위협에 대한 평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 다 굉장히 일치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북핵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한국의 경우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올해 조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북핵 위협 대응 부분에서는 양국 모두 핵무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국민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중이 꽤 높고 반대로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중이 또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일 안보 협력도 있지만 두 나라 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민은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40% 정도가 찬성인데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비중이 좀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찬성을 생각해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양 국민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로는 물론 북핵이 가장 큰 위협이긴 하지만 대중 견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인식이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함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권 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인 것 같고요. 특히 한국 내에서는 다자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다라고 작년에 이게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2위로 떨어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1위로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라고 인식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유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치, 또 대중 포위망 등이 중요한 이유로 설정이 되었고요.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서도 한국민들은 굉장히 찬성하는 걸로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과 대중 견제 협력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두 나라 국민 모두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모두 50%에서 60%반 이상의 국민이 중국과 관계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반면에 친밀도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친밀도에서 두 나라 다 중국이 더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자보다는. 그런 면에서 세 나라 사이의 친밀도와 중요도를 둘러싼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친밀도는 낮아도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고요. 또 한일 간의 친밀도 부분에서는 역시 역사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국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는 미중이 그래도 협력으로 갈 것이다라는 비중은 한국이 조금 더 낙관적이고요. 일본이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책임론이 있는데 중국이 잘못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 책임론 부분에서는 한국이 중국 책임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 훨씬 신중한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것도 역시 일본이 일단 알 수 없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한 한일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흥미로운 것은 중국 인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은 6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굉장히 잠재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될 안보 의제는 다른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북핵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의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론은 어쨌거나 두 나라의 군사 안보 위협 인식이나 또 미중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 중국 책임론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낮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당면한 안보 과제에 대한 두 나라 인식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한일 양국의 핵무장에 대한 상대방의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기 자체 핵무장에 대한 자국 내의 어떤 여론, 그것의 추이 같은 게 혹시 나와 있으면 나중에 세컨드 라운드 때 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의 그 군비가 이제 2% GDP 대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지지 확산이 있는 걸 보았는데 그 군사비 일본의 군사비 증강 또 한국의 군사비 증강에 대한 혹시 이런 추이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가와노 카스토시 전 자위대 통합망료장이 갑자기 불참하시게 되어서 미야모토 유지 전 주중대사께서 발제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본의 첫 번째 발표자는 마츠카와 루이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츠카와 선생님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민당 참의원 의원인 마츠카와 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제가 TCS 사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TCS 사무국에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도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가 가장 이제 밑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 그리고 자민당을 포함한 일본의 많은 관계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저하고 좀 교류가 있었던 박진님께서 또 장관이 되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좀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그때 그 교제가 있었던 윤덕민 님이 또 대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본의 외교 그리고 안보 정책을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의 행사에 대한 허들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에 있어서 최대 안전보장상의 큰 문제였던 중국을 생각을 중국이었는데 중국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자신의 영역
하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리고 페로시 하원 의장의 그 방문 이후에 좀 더 프레셔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런 영역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만의 유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니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한미일뿐만 아니라 그 세계 각국가의 그 국가 그 경제 안전보장상의 그런 문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랐는데요. 윤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상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한일이 안보 협력의 상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토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기 때부터 굉장히 이제 용기를 가지고 많은 발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지원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어떤 그 창이 굉장히 좀 작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더 넓게 넓혀서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안전 보장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그 한미일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일의 관계, 그러니까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그 자금, 그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대만 유사는 대만의 유사 상황은 사실 일본보다 그 한국이 조금 더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 유사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것은 한국보다 물론 당연히 일본이 더 그 심각합니다. 대만이 유사 상황이 되게 되면 일본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이 전혀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본해와 연결되는 대만 해협도 그렇고요. 그쪽 해안 쪽이 결국 한국도 해양 쪽에서 오는 그런 물류도 전부 대만 해협을 한국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만 유사 상황이 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관여를 못하게 해서 그 대만 유사를 막는 것 이런 부분에 한일 간의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에 대한 것입니다. 러시아나 북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이 ICBM 능력과 그리고 여기 탑재 가능한 핵의 능력이 더 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7차 핵실험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게 되면 미국의 핵 억제력에 그 있어서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핵 억제력에 그 의존을 하고 있는 한일은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어떤 핵 억제력인데요. 이것이 좀 더 신뢰성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핵 억제력을 사용을 할 것인가?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일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핵 억제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같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핵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좀 더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NPT 회의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침략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핵에 대해서 자세를 바꾸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의 유사 상황을 만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그 한국과 일본이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중국해 도 마찬가지고 호주는 또 미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을 분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 그리고 한미 그리고 한국, 호주,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다원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보를 한일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츠카와 루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미국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에 대한 우리 신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늘 저희들이 다뤄온 주제인데, 오늘 대만 유사 상황에 대비해서 한일 간의 이 해양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를 지내셨고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내신 우리 홍기덕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10차 한일 미래 대화에 처음으로 초대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동유럽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마이클 마더라는 그 유럽 학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이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그냥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implosion of history, 역사의 그 내폭성,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축적된 하나의 결과라고 봐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이 동아시아는 역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막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여기 긴장을 해야 될 거고, 또 그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 있는 니알 포거스는 최근에 그 캐타스트로피, Politics of Catastrophe, 그 대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자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대만 사태, 또 대만 사태가 그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바로 그 동북아시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일본 측 발표자들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어떤 그 파이널 도큐멘트, 어떤 최종 합의서에 전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해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8월 29일 날 합의가 돼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지금 IAEA 사찰단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을 했고 오늘 내일까지 약 3박 정도 그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러시아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성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국방장관은 지난 6개월간 6차례 이상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훼손될 경우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해 왔습니다.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과 위협은 인류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사태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전술핵 위협이 하나의 위협으로서 작동한다면 이 동아시아 사태에 굉장히 위험한 그 도전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재래식 전쟁이 핵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한미일이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미일 간의 재래식 억제와 미국의 핵 전략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 것인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7차 핵 위협에 대해서 많은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또 장마로 인한 인민들의 수해 피해나 또 수해로 인한 풍계리 3번 갱도 주변에 안전 문제 등이 일부 기술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점을 선택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인민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이 전술핵 개발과 핵선제 타격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표한 핵선제 불사용 No First Use 원칙 포기를 재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언이었고요. 또 이번 북한은 6월 5일 날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에 4개의 전략 미사일을 2발씩 4개의 다른 정소에서 35분 간격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시도고 또 2020년 이후에 18번째로 평균 9일 간격으로 발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당 중앙군사위 8기 3차 확대 회의를 북한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의 의미가 저희 정보 당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의의 핵심은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편제의 조정이나 작전 계획 수정 여부에 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의 전방 배치와 운영을 담당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거나 아니면 전략군과 포병 또는 해군에게 전술핵 운영 권한을 위임했을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은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리병철의 복권이고 또 제7차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분명히 논의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공개한 내용과 사진을 보면 이 북한이 작계를 수정했다 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김희 원장과 최고 군 지휘부와 회의 중인 사진 뒷면에 보시면 그 지도에 포항과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목표 지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우리한테는 충격적이고 이는 재래식 전쟁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방안들을 논의했다는 점을 우리가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놀라운 사실은 북한 외무성이 7월 4일 날 담화를 통해서 우리 6월 30일 날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회의에서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간에 발표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2개의 전쟁을 진행할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 시어터 워는 미국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한 계획적인 발언이고 또 전술핵 사용을 통해서 이 동유럽에 발이 묶인 미국의 재원과 전쟁 물자의 분산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전략 추진 협의단이 곧 이달 말부터 저희들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별개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1.5 트랙이 되든 이 안에서 일본과 한국이 같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호노룰루에서 아키바 다케오 전략국장과 우리 김성환 실장 또 제이크 설리반 안보 수장들이 1차 만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전술핵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국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Two Theater War, 그 2개의 전쟁이 나타났을 때의 그 대응 방안인데 지금까지는 그 2개의 전쟁이라는 게 중동과 동북아에서 2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론되고 있는 투 티어러 원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심각한 국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또 일본
저 참석자 중에서는 일본에서 생각하는 이 투 티어러 워의 그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로 생각하시는지 누가 일본 측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야토모 유지 전 주중대사께서 일본 측을 대표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저한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네, 미야모토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납득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무성에 있을 때 군축 관리 쪽에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외무성에서는 중국 문제와 이 군비 관리, 그러니까 군축 쪽이 굉장히 축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NPT 회의 재검토 회의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즉 핵 불확산의 레짐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약체화되고 있다고, 약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또 시도를 하는 것이죠. 북한의 핵의 더욱 더 이제 진전된 발전, 그리고 고도화, 좀 더 정확하게 조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여론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의 여론이 70%였나요? 즉 작년에 61%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69.6%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실험이 과연 이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또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1980년대 군축 과장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소련의 SS-20 이 유럽의 여론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의 확대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더 낮췄고, 그리고 미국의 안전보장 체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체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을 했던 적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내에서의 여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일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도 철저하게 조정을 잘해서 이런 국내에서의 여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있는 것입니다. 핵실험 후에 국제사회의 그 대응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화, 핵 국가화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을 북한이 가지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북한의 핵 무기화, 핵 무기국화를 저지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핵을 너 가지지 마라라고 압력을 중국이 주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국제 환경이 굉장히 북한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당 회의 후의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수정의 징후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정책인데요. 보다 경제의 원리를 더 중시한다, 시장주의를 좀 더 중시한다 하는 방향성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대외 자세에 있어서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법적인 그 수정은 없을 텐데요. 실제적인 운용 면에 있어서는 대외 정책도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8월 18일에 아키바 국장님하고 중국의 담당자와의 담당 국장과의 그 대담을 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교 대담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우리가 잘 잡아서 중국을 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는 방향 쪽으로 어떻게 북한의 핵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몇 개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함께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국의 그 상황은 앞으로 5년은 지금 상태하고 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적인 면, 그 군비 면이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더 증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정치는 그쪽으로 지금 변화 쪽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관계가 좀 진정되는 동안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힘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긴장 상황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또 위기가 또 증대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 놓지 않으면 향후 5년 후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저의 그 생각을 좀 먼저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야토모 유지 대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핵 협상이라든지 핵 문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잘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핵심은 중국의 역할에 관한 이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육자 회담이라는 것도 미국이 처음으로 다자관계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인정을 한 아주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로 이제 중요한 결의까지도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면 중국의 역할은 북한 핵 문제에서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저도 그 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견제를 할 것이냐. 특별히 지금 일본 측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에서 어떤 무력 사태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상당한 동북아 이 지정학 랜드스케이프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도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견제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미야토모 유지 대사님께서 다음 요 세컨론 도실 때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안호영 대사님께서 전 주미 대사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게스트를 두 분의 전 주미 대사, 한국과 일본의 전 주미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그 동북아의 안보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통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냉전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냉전이 종식된 게 90년대 초죠.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난 30년을 쭉 일괄해서 보자면은 어떤 패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패턴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죠. 2006년 이후 매년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파이어파워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최근 몇 년간은 아주 그 분명한 추세가 있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도, 4위인 인도만 빼내면은 5개 국가가 동북아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군사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래식 군사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핵 능력을 집어넣게 되면은 북한도 당연히 6대 군사 국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6대 군사 국가가 있는데 그 6개 국가가 공교롭게도 아주 정확하게 민주주의 국가 셋, 비민주 국가 셋으로 정확히 나뉩니다. 그런데 그 민주국가 제 생각은 지난 30년 동안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비민주 국가의 군사력은 계속 증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민주국가의 군사력은 계속 저하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민주 국가의 전쟁 능력이 향상이 됐다는 것은 지금 미야모토 대사, 주중 대사를 겸임하신 미야모토 대사님도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여태까지 추세였는데 그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피지컬리 군사 능력이 증진돼 왔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군사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독트린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어왔다. 그 예를 들자면은 당연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좋은 예가 되겠죠. 또 하나는 아까 홍기덕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핵 전략이 이제는 억지력이 아닙니다. 그걸 실제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비민주 국가들의 능력하고 군사 능력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증진이 되어 왔는데 그 반면에 민주국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냉전이 끝날 당시에 1990년입니다. 제가 주미대사관에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었죠.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클린턴, 그 다음에 아들 부시, 그 다음에 오바마. 그때 그 네 분의 공통된 말하자면 외교 안보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피스 디비전을 추구하겠다. 여태까지 적극적인 안보 전략에서 후퇴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국내 네이션 빌딩에 쓰겠다라는 게 그 네 분의 공통적인 외교 안보 전략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군사 스펜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아들 부시가 과연 그랬느냐? 그때 군사력이 많이 증강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얘기냐? 그때는 사실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까지 냉전 당시까지는 거대 군사 국가와의 전쟁을 수행을 위한 그런 전략을 가져왔다면은 9.11 이후에는 그게 아니다. 결국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독트린과 미국의 무기 체계와 그다음에 미국의 군대의 훈련과 이거를 결국은 그렇게 바뀐 말하자면은 거대 국가와의 전쟁이 아니고 작은 인서전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 군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하게 됐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는 건 사실입니다만서도 이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은 계속 저하가 되어 왔다. 능력과 의사가 계속 저하가 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군사 독트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국방장관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었죠. 매티스 장관. 그다음에 그 당시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었죠. H.R. 맥메스터. 그 양반들의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에 이제 집권하신 바이든 대통령.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말하자면 지난 30년간의 전략 환경의 변화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때 시작한 그 대규모 전쟁에 대한
미국의 능력 향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안 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 저희 동맹과의 관계입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프레지던스는 군사 능력의 배양, 그다음에 동맹과의 관계 증진, 그 두 개를 결합한 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이제 결국은 일본의 참석자께서 기회의 창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저는 기회의 창이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창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일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지난 30년간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재성 교수님께서 그 이스트 에이시아 인스티튜트하고 미국의 그 겐론 NPO가 공동으로 한 한일 양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저는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막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숫자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데 변화의 방향인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전략 환경의 변화, 동북아에 있어서 전략 환경의 변화, 거기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그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일 관계의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오그라 대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제 마음에 떠올랐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일본 국민들 여론을 보니까 잘 모르겠다. 저는 일본말 잘 모르지만 그 말은 압니다. 아리마생. 아리마생은 제가 아닌데 아리마생. 그 일본 국민 특유의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그라 대사님의 해석이 뭐였었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한국 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런 게 결국은 그런 반응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반성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대일 정책이 사실은 그렇게 컨시스턴트하지 못했죠. 그리고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스스로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잘해야 되느냐? 이런 엄청난 전략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그라 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지금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고 일본의 정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 지도자들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그라 대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제 외교관이시니까 또 거기다 탁 바꿔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도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리한 걸 요구할 거 없이 과거에 잘하던 거를 복귀를 하자 겁니다. 한일 간에. 과거에 잘하던 게 뭐냐? 역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인식을 하되 전략적인 협력, 경제적인 협력, 문화적인 협력 그건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 7월에 무너진 겁니다. 뭐로 무너졌느냐? 결국은 그 역사 문제를 이유로 저희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그 수출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한일 간에 여태까지 존중돼 왔던 그런 역사 문제, 다른 문제 분리를 넘어서는 그런 대단히 실망스러운 조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을 보게 되면은 이거 징용국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문제 한 발도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굳이 하세요 버립니다. 왜냐? 일본 정치 환경이 어려운 것처럼 한국 정치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신정부 한일 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진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문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건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뭘 새로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잘하던 걸 회복시키자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은 한일 관계에 관한 것보다는 이제 이 국제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하자면 이 9.11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 대외 전쟁 수행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바뀌었고 또 그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구체화되고 트럼프 바이든 이후에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전략적인 큰 변화의 어떤 틀 이런 거가 우리 좀 미국만 봐왔고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안 봐왔거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보면은 러시아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전쟁은 미국 외에는 다른 슈퍼 파워들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행동에 옮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본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중국이 따라할지 모른다 하는 게 이제 우려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정당한 우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 지금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지적인 전쟁이나 이런 프로켈란 워를 이제 자기들이 강행을 할 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추이를 가게 되는 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써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못 한다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까지 행동에는 뭐 옛날에 베트남과의 전쟁 외에는 그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스트래티직 패턴을 바꾸는 것과 미국이 그럴 경우에도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또 안 대사님 나름대로 좀 해안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두 번째 돌 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일본의 직전 두 분 다 직전 주미대사십니다만은 스기야마 신스케 또 우리 또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스기야마 신스케 대사님께서 지금 오늘 이야기 있었던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입장을 좀 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기야마입니다. 예, 지금까지 미야모토 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안 선생님 그리고 오그라 대사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논의를 위해서 앞서서 박인국 원장님께서 이 제1세션이 글로벌적인 평화 구축과 평화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한일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크게는 한 가지인데요. 작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야모토 대사님께서 NPT 체제 자체가 굉장히 거의 붕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했는데요. 5년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5년에 한 번은 이제 실패하고 한 번은 잘하고 실패하고 반복했는데 이번에 그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안 된 것이죠. NPT뿐만 아니라 유엔의 불변의 그 집단 안보 체제 같은 경우에는 안 선생님께서 안호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신뢰성이라든가 또는 유럽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버 옥스 회의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5년에 그 얄타 회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탈린하고 처칠이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루즈벨트가 들어가서 그 대국의 거부권은 군사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의 회의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협정을 맺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전 보장은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별적 그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이 거기에 이제 명기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기관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적인 그런 그 안전 보장을 위한 그런 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유지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미소 냉전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억제력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억제력이 좀 말을 들었었는데 점점 그것이 이제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또 뭐 핵 실험에 대해서도 대응이 없고 러시아는 또 이렇게까지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국제적인 이제 그 안보에 대한 시스템이 거의 그 붕괴가 된 것이죠. 이것은 처칠하고 스탈린이 싸움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문제가 이제 불똥이 동아시아로 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야모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의 그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도 러시아와 마찬가지의 그런 침략적인 그런 정향을 띨 것이다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유럽 시어터에서 발생한 것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헌장의 군사적인 그 억제에 대해서 그 적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면 전혀 그것이 효과를 작용을 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 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집단적인 자위권으로 자기가 자신의 그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정말 좀 선명하게 이제 드러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동아시아를 보게 되면 미일 동맹은 굉장히 아주 튼튼합니다. 아베, 트럼프 씨뿐만 아니라 최근 20년,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대사를 했었는데요. 피부에 느끼기로 굉장히 좀 아주 확실하게 튼튼한 그런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년 안보의 포인트로서 원래 그 지역을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으로 앞으로도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극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60년에 이제 예산위원회에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명확하게 반도는 들어가지 않지만 대만은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대만이 들어가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0년 그 안보 그리고 72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닉슨하고 하와이에서 만나서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해서 72년에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에 대만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대만이 제대로 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안보는 어떤가 그리고 미일 안보는 어떤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주주군의 죄송합니다. 그 한미 안보는 원래 그 조선 그
한국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린 그런 동맹국이 같이 한미 동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일 동맹의 6조를 보면 지금의 극동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5조에 대응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는 3조가 되겠는데요. 한미 안보 종합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같이 싸울 것인가 하면 태평양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면 하와이를 빼고 하와이 서쪽이다라고 해석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보다 서쪽 그러면 괌도 들어가고 대만도 들어갑니다. 한미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즉 북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항구도 없고요. 뭐 육군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그 동맹입니다. 근데 조약상 한미 동맹도 지역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콘디라이스하고 반기문 외무장관께서 전략적인 그 안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전에 확실하게 했었는데요. 아무도 지금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상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UN 안보 그 유엔의 어떤 그 체제 내에서 전혀 군사적인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북에 대한 그 경제 제재를 굉장히 강력한 것을 3번 했었습니다. 8월, 10월, 11월이었나요?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일본 대사도 그리고 한국 대사도 모두 협력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요. 그 유엔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강력한 그런 제재가 있었습니다. 아마 박인국 대사님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29억 불 정도가 되는 외화 수입 중에서 25억 불 정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 중에서요.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7차, 8차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도 뭐 사이버 테러에서 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엔의 안보리에서의 군사적인 그런 협력 행동, 강제 행동은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적인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북한은 핵을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인 이런 안보 체제라든가 또는 유엔의 체제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자국을 서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미 동맹 그리고 일미 동맹,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의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뭐라고 뭐 지역을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안전 보정은 정말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모두가 다 더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솔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기야마 대사님. 하이. 사실은 뭐 오늘 같은 현상이 스탈린하고 처칠이 이제 싸울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뭐 그건 유엔 헌장에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유지군 이상의 그런 전통적 의미의 유엔군이라는 게 유엔이 발족할 때부터 그거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45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전혀 존재 가치가 없었던 중국의 이제 부상에다가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이언티픽 이노베이션의 이제 그런 그 영향으로 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크루즈 미사일을 가지게 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가지게 되는 그야말로 사방으로 이제 우리가 옥죄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이 사이언티픽 이노베이션 시대에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일이 어떻게 좀 체계 있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스기야마 신스케 대사님께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한순배가 이렇게 다 이제 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제가 한 3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2, 3분 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파소트로 내가 던진 거고, 제가 던진 질문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한 3분 가량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플로우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전재석 교수님부터. 네, 고맙습니다. 아까 박인국 원장님 질문하신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핵무장에 대해서 작년에 60%에서 지금 69%로 늘어났고요. 일본 국민은 핵무장에 대해서 9.8%에서 14.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그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양국이 다 적극적인데 북핵 문제가 주로 표면에 있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 대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문제가 나왔을 때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는가. 근데 일본의 경우는 대만 사태가 있을 때 그게 그 남서 도서들에 있는 일본의 국민들 또 직접 영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문제이고요. 그것을 둘러싼 이제 법제 개정이나 집단 방위 여러 구체 이슈가 논의될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게 국제법이 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주권 국가가 주권 국가를 불법 침공하는 경우라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 대만 사태에 어떤 내러티브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덜 돼 있다. 하지만 아까 스기야마 대사님 말씀처럼 한미 동맹의 그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적용 문제는 사실 논의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행정부 때 이라크 파병 때부터 한미 동맹의 지역 범위의 확장에 대한 논의는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처럼 된다면 그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동맹 연루 방식으로밖에는 지금 개입이 안 되는 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의 시각과 또 현실화됐을 때는 틀림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대중 경제 제재라든지 아니면 한미 간의 정보 공유 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중국 공격에 참여했을 경우 북한의 동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눈앞에 와 닿은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핵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술핵 사용에 문턱을 낮춘 부분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그 도네스크나 루안스크에 대한 승인 그리고 북한 노동자 파견 또 러시아의 어떤 경제 지원 예를 들어서 뭐 원유 지원까지 만약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북핵의 그 루폴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 변화는 굉장히 위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경우는 그 비핵화와 비확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구적인 의미의 어떤 규범을 미중 경쟁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미중 경쟁은 강대국 경쟁이고 북핵 문제는 강대국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이게 비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마땅한 대안이 없이 미중 경쟁을 비판하면서 그 대북 제재 레짐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안호영 총장님께서 지적하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그 한일 간의
이 지역을 둘러싼 안보 협력의 미래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저도 설문 질문 만드는데 참여는 했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이 이런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두 국가 다 영내 국가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일의 안보 협력의 방향을 양자 간에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출판됐을 때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점을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플로어에서도 이 발언을 질문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간결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츠가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님.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저의 문제의식이 좀 더 선명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동아시아에 있어서 여기서 가장 큰 저는 테마는 대만 유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유사 상황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오늘도 논의가 있었고요. 저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북한에 대한 테마인데요. 북한 이제 핵에 대한 것인데 그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면으로 이렇게 부감하면서 위에서 내려보면서 러시아, 북 문제, 핵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물론 동맹국입니다만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물론 뭐 역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미일, 미영, 미필리핀, 미호주 이런 식으로 이제 남중국해에서 태평양까지를 동맹의 힘, 그렇게 파트너 국가들의 힘으로 합쳐서 뭔가 억지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의식을 한국, 일본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같이 이런 빅픽처를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저 같은 이제 뭐 담당자가 보는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 굉장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가이긴 합니다만 관계자 그리고 정치가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 자국의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좀 다른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야모토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좀 있는 것이 조금 그런데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은 기술대국, 경제대국이죠.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군사하고 융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레이존이 있지만 평상시와 유사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과 군인을 그리고 이렇게 별로 구별을 안 하고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중국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일 간의 협력이라든가 또는 연계가 가능한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안전 보장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론 대책도 포함을 해서 여러 면에서 좀 더 큰 관점에서 큰 필드를 보고 안전 보장을 생각을 하면서 또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더 자잘한 그런 작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에 많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빅픽처로 봤을 때 한일 간의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매니지먼트 박스에 넣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 문제가 모든 것을 다 저해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일의 큰 이제 과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여론도 함께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규덕 교수님.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두 개의 전쟁에 관한 개념이 미국이 생각하는 거와 같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개념적으로 미국 국무성이나 국방성에서 얘기하는 투 티어터 워랑 유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NPT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6개의 원자로 여섯 개가 있는데 자포리자에 거기를 포격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어떤 그 가능성들을 예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랜드 연구소라든지 지금 각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기관에서 22번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NPR을 보면 Sole Purpose라는 유일 목적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축을 하는 사람 아까 미야모토 대사님 또 스기야마 대사님 우리 박인국 원장님 다 우리 군축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지만 군축을 하는 사람들은 핵을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하는 한 저희들은 그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매우 정확히 이런 부분에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야토모 유지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지금 결코 자신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중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 군사적 대응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외교가 그렇고요. 외교는 특히 또 경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토탈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중국은 이제 변하지 않겠다는 느낌이지만 미세 조정,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쓰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고요. 저 나라는 안 변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계속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국에 임해야 하고 이 지역의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한일 양국 간 관계여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 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영 대사님. 안 들리세요? 네. 아까 이제 박인국 대사님께서 이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중국의 예상되는 그런 이제 군사적인 적극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결국은 핵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를 분명히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경우, 그다음에 대만 경우, 그거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이제 입장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으면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처음서부터
나토 차원에서는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러시아를 어떻게 저지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미국의 핵 전략을 쭉 살펴보면은 미국의 핵 전략 전개 과정에 있어서 리미티드 와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국지전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에스컬레이션을 저지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리미티드 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미국이 필요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분명히 그런 입장을 제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미야모토 대사님께서 80년대에 소련이 SS-20를 동독과 서독 접경에 배치를 했었다. 그래서 서독은 물론이고 유럽 서구 전체에 엄청난 그 안보 위기감을 조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미국이 한 조치가 뭡니까? 퍼싱 미사일을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 이런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고, 그래서 그 이미 여러 패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결국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미국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기야마 산스케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호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중국의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미야모토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왔는데요. 트럼프 씨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정을 보면서 미국 이제 그 전체를 돌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의 미국의 외교 정책은 블링켄 씨가 바이든 씨가 이제 후보로서 이제 확정되기 전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외 정책은 이전에는 아시아 중시, 일미 관계 중시, 한미 동맹 중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의 제1은 유럽 셔터다. 그리고 소련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 그리고 세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4, 5 얘가 한미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 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기야마 씨가 지금 대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일미 동맹이고 한미 동맹이고 아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그 외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술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가 쉽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공개되니까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또 지금 국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하고는 이전부터 지인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대사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된 동아시아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공업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구 그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물론 이게 세션 2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도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미야모토 선생님 말씀을 하셨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정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중국이 없는 그런 것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야모토 선생님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시진핑 지도 체제 또 문제이긴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한국도 경험을 하고 일본도 또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뭐 남중국해라든가 삼각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왜 뭐 군사 행동을 하냐, 왜 거기서 하냐,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같이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뭐 박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닌데요. 일단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분 내지 5분 남은 것 같은데 한국 측 플로우에서 두 분이 지금 손을 드셨고 일본 측에서는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니시오 주냐 우리 교수님을 한국 측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시아 주냐 교수님하고 하영선 교수님을 먼저 말씀을 청해 듣고 가급적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 나온 질문까지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 6분의 그 의견을 해당되시는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간략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니시오 주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본 개요대 니시노입니다. 오늘 한국 회의장에서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크도 대표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짧게 코멘트 3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일 미래 대화니까 한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일 안보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일본이 연말까지 안보 중요 문서 3가지 문서를 개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가 소위 그 반격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확장 억제 문제라든지 일본의 그 반격 능력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한일 서로의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그 홍기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미 미일이 아니라 한미일 그 협의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북핵 문제, 핵 문제인데요. 핵 문제는 상당히 그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키시다 총리는 NPT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100일 회견 때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던데 한국 핵 문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이 저는 좀 놀랐는데, 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NPT 체제를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에 한일 협력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러한 협력이 내년 그 5월에 히로시마에서 있는 G7까지 잘 그런 그 협력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 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끼고요. 세 번째는 민주주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한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문제, 특히 러시아에 대한 협의 인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은 물론 북방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한국은 여론조사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봤을 때 그 놀랐던 일이 그 제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 한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참석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일본에서 봤을 때는 좀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연대라는 부분에서는 한일이 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코멘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 문제에서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미국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핵 억제가 아니고 통합 억제, Integrated Deterrence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Integrated Deterrence의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협력의 의미를 가집니다. 뉴클레어, 재래식, 사이버, 지구 공간을 포함한 형태의 디터런스 문제가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시에 그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키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즘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하는 경우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인도 태평양 스트래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이 가지는 의미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중 미소가 바로 전면전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인태 전략은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변 지역에서의 그 지역적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미중 미소 간의 관계와는 약간의 구분되어진 이중 구조를 가진 경우에 한미일이 생각하는 글로벌을 어떻게 하나로 협력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딜레마 때문에 명백하게 향후 10년 아마 이 지역에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중국의 대응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을 듣는 걸로 오늘 회의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딱 한마디만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한일 간의 안보 대화는 주로 북한, 이 시간 현재 또는 과거에 북한에 가는 게 토론이 집중이 되는데, 오늘은 지역도 이제는 북한 한반도 문제를 또 넘어서 또 인도 태평양 전체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문제, 또 그리고 그 구성원 플레이어들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시점이 과거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까지 오늘 상당히 입체적이면서, 그리고 또 이 그 범위를 미래와 그 이원의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회의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